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학술회를 직접 하지 못해서 서울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동서 사상의 집정융합 공간으로서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 그래서 유길준과 윤치호의 정치적, 사상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논문을 썼습니다. 머리발을 보면 이 글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울과 일본, 중국,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문명 대화론을 주장했던 유길준과 윤치호의 정치적, 사상적 활동을 전통성과 창조성의 균형점으로서 한양이라는 문화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인물과 사상적 활동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석했다면 이 글은 한양이라는 공간을 살아 움직이는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이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사상적, 정치적 활동이 구성하는 한양의 역사, 문화, 지리적 의미와 그 역동적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글이 다루는 인물들이 동서 철학 사상이 만나면서 접변하고 융합하는 시기였던 만큼 이들 철학 사상이 만나고 융합하는 양상을 한양이라는 문화지리적 집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유길준과 윤치호의 사상적 활동을 동서 철학 사상이 융합하고 교착하는 양상과 한양의 문화지리적 집정에 내포된 의미의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길준과 윤치호가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문명 개화론을 전개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양이 북경 및 동경과 비교하여 어떤 문화지리적 특성을 가진가에 유의하고자 합니다. 또 이 한양이라는 문화 공간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유길준과 윤치호의 사상적 지향과 태도가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론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비교시각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거에서는 문명 개화론자로 강하게 인식되는 유길준이 상당 부분 동도서기론으로 대변되는 이론으로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기반으로 문명 개화론을 제시하는 데 비하여 윤치호는 중국, 일본, 미국 유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통 유학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서구의 진화론,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사상적 전환을 이루어간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것을 한양이라는 장소성의 관점에서 말하게 되면은 한양이라는 공간이 전통을 넘어서 창조적 세계로 전환되어 가는 데 있어서 동서 사상의 진정한 융합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길준과 윤치호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유길준과 윤치호의 학문적,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선행 연구 성과는 좀 생략하고 그 뒤에 유길준과 윤치호의 학문적, 사상적 배경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유길준은 1856년 10월 24일 서울 북촌 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의 정치적 학문적 정통으로 간주되는 노론 집안으로 출신으로서 고조부 저와 유한주는 고문의 대가로 연안 박지원과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69년 14세 이후 외조부 이경직으로부터 조선 주재학적 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후 16세까지 2년 동안 그는 유교 경전인 사서 삼경을 학습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젊은 시기에 이러한 유학에 대한 생생한 학습은 유길준에게 주재학적 소양을 함양하게 했으며 문명 개화론에 대한 동서 철학적 융합을 가능케 한 심층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길준은 1881년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속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해외 문물을 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6월 유학생 신분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운영하던 대유 의숙에 입학하였습니다. 1882년 말 잠시 귀국했다가 1883년 민영익을 전권 대신으로 보빙사 수행원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1월부터 모스 박사의 지도로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1887년 소양을 전문한 유람기로서 서유 견문의 집필을 시작하여 1889년 3월에 완성하였습니다.
6일주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드워드 모스로부터 진화론과 사회 질환론을 배웠습니다. 6일주는 사회 진화론의 기본 이념으로서 진보와 부강을 위한 조건으로서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는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회 진화론의 수용은 부강한 국가의 공격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약소국의 자강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치호는 1866년 12월 21일 충청도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873년 서울로 올라가 1873년까지 사숙에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배운 윤치호의 유학 교육은 그가 초기의 문명 대화론을 전개하면서도 전통 사상과의 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1881년 4월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1882년에는 도쿄대학 철학과 교수의 부인인 밀레트와 영어 강사 간다 라이브에게서 영어를 익혔습니다. 이때 김옥균, 서광범, 박영우 등 대학파 인물과 만나고 북부자와 유키치와 교육하면서 개화사상을 전수받았습니다. 1883년 윤치호는 미국으로 건너가 빈더벨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91년 에모리 대학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여러 학문을 익혔습니다. 미국 유학 기간 동안 윤치호는 서구 문명의 정수로서 기독교 사상이 경도되면서 유교를 전면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에는 실용적인 실천 윤리, 공익적인 사회의 윤리, 그리고 자유평등의 윤리, 진보적 변화의 윤리, 그리고 주체적인 자주윤리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개선의 윤리임과 동시에 사회 변혁의 윤리이고 서양의 부강과 자유민주주의를 창출시킨 힘의 종교, 강자의 종교, 가장 우월한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유교는 효 중심의 가정 윤리로 인간의 모든 의무를 가정에 국한시키는 사리 중심적 체계로 파악했습니다. 또 유교는 조선인의 주체의식을 상실케 하고 중국화하는 사상이며 중국애로 국가적 신속은 강대국의 예속을 사성화하여 국가의 자주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윤치호는 6일중과 달리 미국에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과 문물을 접하면서 유교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에서 6일중의 문명대화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치호의 서구 문명론과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 그리고 결론 맺은 말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뒤에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요약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6일준의 문명개화론을 그 서울이라는 아래쪽입니다. 사상 및 문화지리적 공간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6일준의 사상적, 정치적 활동은 일본과 미국 유학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이것은 한양의 사상적, 문화적 지향과 축적에 있어서 일본과 서구 문명 세계와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6일준이 제시한 문명개화론은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 사상의 핵심 요소를 수용하면서 이를 전통 유학의 지평과 융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한양의 사상적, 문화적 지형에서 동도 서기론과의 사상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주는 서양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로서 자유와 권리 개념을 입헌 군주제의 핵심 요소로서 군민 공치를 주장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과 서양 근대를 융합시킨다는 점에서 서구의 근대 문명의 도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를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셋째, 6일준이 제시한 문명개화론에는 기존의 전통을 상징하는 군주의 전제적 권력과 서구 근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균형 있게 종합함으로써 당시 한양이 중용의 견지에서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정치 외교적, 문화지리적 조화를 지향하는 중심 공간이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윤치호의 서양 문명 중심적 의미도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페이지 위쪽에 윤치호의 서구 문명 중심 문명론의 특성을 한양이라는 역사와 사상, 문화적, 지리적 공간의 차원에서 심층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윤치호의 서구 중심 문명론은 사회 진화론의 야육 방식의 논리에 따르는 물리적 힘의 정의가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봄으로써 전통 유학 사상의 인륜적 가치의 긍정으로부터 이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일준이 전통과 근대의 집통을 융합하고자 하는 지향과는 구분이 됩니다. 둘째, 한양이라는 문화지리적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의해서 윤치호의 서구 문명 중심론의 긍정적 의미는 사회 진화론의 논리를 추종하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서양 민주주의 정치 이론과 기독교 정신을 적극 전파하고자 하는 점이 한양을 새로운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복합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하지만 윤치호의 사상은 국가의 주권이 아닌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힘의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강대국 지배하의 개화와 근대화를 주장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울과 일본, 중국,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문명 개화론을 주창했던 육일준과 윤치호의 정치 사상적 활동을 전통성과 창조성의 균형점으로서 한양이라는 문화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육일준의 문명 개화론은 첫째, 한양의 문화적 잠재 역량을 기반으로 일본과 서구 문명 세계와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 사상의 핵심 요소를 수용하면서 이를 전통 유학의 지평과 융합시켰습니다. 서양 민주주의 정치 원리로서 자유와 권리 개념과 입헌 군주제의 핵심 요소로서 군민 공치를 수용함으로써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를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셋째, 기존의 전통을 상징하는 군주의 전제 권력과 서구 근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종합함으로써 한양이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문화지리적 조화 지향의 공간이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서구 문명 중심 문명론은 보면은 한양의 역사와 사상 문화지리적 공간의 차원에서 사회 진화론의 야육 방식의 논리가 작용하는 물리적 힘의 정의가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전통 유학의 인륜적 가치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이탈하였습니다. 둘째, 한양이라는 문화지리적 공간의 측면에서 윤치호는 사회 진화론의 그 힘의 논리를 추종하면서도 서양 민주주의 정치론과 기독교 정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점에서 한양의 문화적 복합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치호의 사상은 국가의 주권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힘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초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이 사상적인 어떤 역사적인 변화 상황에서 이 선지식인들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했는가를 두 분 그 사상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게 기회가 돼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양과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많이 동떨어집니다. 한양이라고 하는 걸 다 빼도 이게 아니 물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그 동기와 발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그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 수준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한양의 전체적인 국면과 연관을 시켜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양이라는 공간은 그 수구파라 위정 축사파도 있고 공도석 이론자도 있고 그 문명 개화론자들이 두 사람도 우선 다르고. 근데 여기 이 책 일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막 그 화도 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면 한양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이 김홍진 내각 속에서 이제 민씨 집안이 그 청나라하고 이제 이게
그 지지를 해가지고 청나라 입장에 서가지고 시해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었잖아요. 그래서 한양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굉장히 그 서로 그 사상적인 그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유길준하고 윤치호만 하더라도 이 어떤 그 학파적인 그리고 그 윤치호가 유길준이 그 가졌던 어떤 그 조상의 어떤 그런 그 학파적인 계승관계 그리고 그 어떤 귀족이라는 어떤 위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윤치호 같은 경우 이 벗어났잖아요. 그 전통 사상을 버린 거야 완전히. 근데 유길준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서유견문에 보더라도 그런 전통 사상의 그 내용이 몇면이 숨어 있고 끝까지 그게 그 자신한테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두 사람이 비교가 된다. 그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그 문명 개화론으로 이제 왜 그러면 그 이제 윤치호는 친일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유길준은 친일로 나아가지 물론 죽기도 유길준은 1914년인가 그 일제시대에 멸망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친일을 할 기회도 없었지만 그 정신 자세로는 결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한양의 어떤 문화적 어떤 지위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층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사상적 그런 그 용광로 속에 그런 것 쌓이는 상황에서 유길준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럴 때 이번에 내가 이걸 비교해서 이게 보면서 두 사람의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논문에서 내가 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한양이라는 것과 관련 없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건 마지막에 그 의미를 갖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머리말 보면 머리말 마지막 문장이 이들 철학사상이 만나고 융합하는 양상을 한양이라는 문화질적 직종을 중심으로 구체하겠다 그런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한양이라는 문화질적인 특성이 이들 정치사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지 혹은 이들 정치 사상 방면에서의 추정이나 이런 융합이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문화질적 공간에서 발휘될 때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의리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한양을 중심으로 근데 엮여지잖아. 이제 우리 한 선생님 우리 연구 과제에 문화다원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셨죠. 중국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북경과 동경 그리고 한양을 비교했을 때 그 이제 1890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한양과 북경과 동경을 비교했을 때 한양의 특성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거야. 그 부분을 내가 여기 논문에 어떤 두드러지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야 돼. 그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맥락이 이제 이런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동경은 제국주의의 첨단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세적인 그런 걸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한양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수세적으로 그런 걸 고민하고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속에서 고민하고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특성들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나라 메렌 노르프라든가 슈펠트 데니 이런 사람들 외국 군사를 누구를 쓸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을 벌이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좀 더 전공을 해서 정리를 하는 맥락을 좀 집어넣고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 당시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근현대 당시 때 19세기 말에 그 조선 정통
가장 지키는 동양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과, 그러니까 동양정통 사상과 서구 사상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대립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당시에 그 19세기 말이면 그렇지 19세기 말이면 박진정부의 이전 그 즈음이니까 정말 신부가 완전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네, 유일준의 서유견문하고 이제 극명하게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이제 조금 이제 앞뒤를 좀 살펴본 상황이고, 윤초 일기를 이제 초기 이게 좀 살펴보는 상황인데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유일주는 그 속에 벗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기초하에 서양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게 확고했어요. 확고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기독교와 진화론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전통을 비판하고 있어. 이 유학을 가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 유학 공부도 했어. 근데 벗어났고. 그렇다면 이 하나의 챕터를 더 만드는 게 어떤가 싶네.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즈음에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뒤에 윤치호와 이제 유일준과 윤치호를 어떤 사상 비교하면서 그 한양의 문화재적 의미, 그 부분을 한 챕터를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면서 비교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부분이 더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상적 충돌이 당시에 신부의 충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죠. 사상에서 사상적 문화적 충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윤초와 느낌 어떤 방향으로 자기 사상의 가격을 정하는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뭐냐면 유길주는 동도서기론의 어떤 그런 기본 속에서 이 연속성을 가시는 상황이고, 유길주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동도서기론자, 김윤식이라든가, 또는 그 신기손, 그런 사람들보다 한 걸음 나아간 부분이 민주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받아들이고 뭔가 좀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동도서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고. 근데 이제 이 문명 개화론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 문명 개화론의 경우도 이게 부류가 유길준도 문명 개화론으로 분류되잖아요. 근데 문명 개화론 가운데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실천가들 있잖아. 박영효, 그리고 누구죠? 김옥균, 그리고 또 소광범.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걸로 해서 일본으로 망명도 하고 해서 어떤 실천적인 개화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론을 가지고 이게 했던 서재필이다, 유길준, 그리고 우리 이제 윤치호,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유학 그런 쪽으로 나아간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또 이제 개화파고 그 정치에 밀착해 있던 이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문명 개화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이게 초기, 중기 이제 이런 그 분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이게 생물연구가 어떻게 되죠? 유길주는 1856년, 56년. 그리고 1914년 정도였었고,
윤초는 1865년 문문거 정도 해서 1940 해방되고 조금 지났었어요. 해방까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6.1준의 경우는 일제시대 멸망하고 나서 4년 후에 죽었으니까 어떤 그 사상적 어떤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기 전, 그러니까 6.1준은 친일파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윤초의 경우는 친일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막 전쟁에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친일파로 들어가 있잖아. 저 친일 인명사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적 기조 어떤 그 세계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이제 그 진화론의 힘이 정의다, 정의가 힘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힘이 정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버리면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일제 강대국의 지배를 받더라도 지배를 받으면서도 개화를 하는 방식도 승인하고 인정. 일본은 지배를 받더라도 우리가 개화를 해 나가면 된다. 그런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1905년이나 1910년 이쯤에 어떤 사상 분들은 한양을 떠나고 조선을 떠난다고 이제 식민지배를 받지 못하겠다. 한양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중국으로 중국에 옮겨서. 한양에는 정말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떠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1910년, 12년 떠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써야겠다고 떠나는 거야. 한양에서 써야겠다고. 저희 경우도 이제 그 중국부터 유학을 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여기 정리가 정리돼 있죠. 근데 중국으로부터 미국,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 와서 6.1준하고 만나. 거기 이제 함께 같은 개요 의수, 그래서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그 스승으로 삼아서 같이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가기 전에 80년이 1890 일기 초기에는 유학 사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6.1준하고 비슷해요. 근데 미국 그 유학을 거치고 와서 기독교 사상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진화론하고 받아들이면서는 이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문명 개화론의 그게, 그래서 여기 쓴 게 중국에서 호적의 전반 서화론자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6.1준하고, 6.1준은 이쪽의 입장에서 저쪽의 어떤 관점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포용해내는 어떤 그런 융합, 이런 것을 했는데 비해서, 윤치호의 경우는 전환, 탈피와 전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면서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부자의 사상적 정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두 사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걸 조금 볼적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관점을 세워서 다른 그 학자들 있잖아요. 다른 여러 학자들 그 부분도 좀 정리를 계속 좀 나가다 보면 뭔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 북학파하고 이정섭 사파 있잖아요. 이거 하나 3년 전에 하나 썼었어.
그때 막 비판도 많이 받았지, 정리하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저 수정호 게재 막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저 논평이 또 올 거예요. 앞부분에 앞부분에 한양이 지는 문화적 기리가 강조시켰었나요?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짧게 한 챕터 절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다음에 미국 김문수로 이번에 논의로 들어가면 근데 뭐 챕터는 뭐 이거 어떻게 하든 저 집어넣으면 되니까 앞에다가 그거를 먼저 하나 정리를 주고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다도 충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글쎄 또 언제 온가 싶어요. 선생님. 이게 그 당시 그 소의 그 질환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생하려니까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근현대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경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호소도 약간 좀 이 두 사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메모리 되어 있는가. 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당히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시학 같은 거나 인종주의 같은 거 거기 다 뿌리, 선진을 다 뿌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넬슨스라는 막 스펜서도 있는 것 같고, 헛설리 건너서 있는 것 같고. 그건 항상 좀 개인적으로 약간 못마땅한 식인 것 같고, 그게 과연 그런 서구의 그 시간을 무식한 사유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뭐 가슴적 고쳐가 할까 그런 것들 좀 필요하고 약간 이 사람들이 약간 뭐 서구는 좋고 뭐 동양은 나쁘다 이런 어떤 서구가 내주는 어떤 장사치 속아서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떤 파들을 위정적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좋은 그 이야기. 나중에 뭐 그런 거 한번 좀 한 챕터 정도. 뭐냐면은, 그 6.1준, 이제 보면은 연구자들이 6.1준이 받아들인 사회 진화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아적 사회 진화론이다. 아시아적 사회 진화론이다. 그 뭐냐면은, 강대국의 야국 방식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해서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소국이 뭔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강의 논리, 그 스스로 뭔가 그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실력 배양을 하는 어떤 기초 강대국의 침략의 공세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걸로 전환시켜서 이제 이해한다. 그런 걸로 아시아적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6.1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6.1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반성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체 그 논리, 사회 진화론이라는 어떤 이야기 방식의 어떤 그 자연, 동물 세계의 어떤 그런 논리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논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현실은 한편으로 또 자강의 논리로서 그런 그 엄존하는 어떤 세계 현실의 힘의 논리를 우리가 이제 약소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 한 50% 정도? 그거는 또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그 약육 방식의 논리가 아니고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단지 그니까 맹목적 수용이 아니고 뭐 비판적 검토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으면 그 사람들 한계를 짚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 어떤 뭐 전지성이라든가 우수성을 증명성을 가진 계기가 아닌가. 근데 왜 지금 와서 이종하신 그 플라톤의 국가 트라마시쿠스 이런 논의들이 결국은 플라톤이 게 증인의 강제 이익이 아니라는 걸 말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거기에 대한 이미 어떤 거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친 상태라 이런 문명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페이 인용을 하시면 이거는 트라시마코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는 그걸 트라시마코스의 논의를 비판하고 그걸 갖고 보지. 그렇죠. 그 논의라는 게. 근데 그게 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 진화론만 우리 한대 한말 사상가들이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내가 썼던 크로포트킨이라고 있어. 그 경우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다윈과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어떤 그런 상호 부조론.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는 어떤 야주 방식의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하는 데서 이제 강한 힘이 발휘되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 번역본이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진 그런 부분도 있어요. 키피가 인간 사회라는 게 동물 사회를 모방을 할 이유가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인간 사회, 동물 사회가 이렇게 대입시켜버리면 인간이라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주면 좋고, 이게 좀 항상 이거 좀 어떤 때는 장소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는 좀 명확한 느낌. 왜냐면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미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시라는 게 장소 확실히 다른 의미고 이 장소는 그 나름대로 독특성을 얻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 장소 이제 개념을 규정해 줄 수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거는 어떤 한양이라는 공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함께 씀으로써 많은 함축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이걸 규정하기 시작하면 야 그러면 장소 공간 어쩌냐. 약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나로만 하는 거고. 제목에서도 이거 분위기 세계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가버리지. 공간으로 직접 왜 다른 개념이거든. 부분에서 난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비슷한 개념이 있을 때 그걸 함께 쓰는 것이 난 어떤 의미를 갖다가 포용력이 커진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뭐 어떤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논리학, 정의론 들어가야 되고 뭐 너무나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 뭐 그렇게 하고 장소라고 하는 건 또 약간 다르지, 그죠? 그렇지만은 그걸 함께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지 말자. 그런 야심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윤초 얘기 보시면 윤초는 지금 유명하기도 하고 영어처럼 번역 영어로 쓴 일기 있는 영어를 번역하는 거 어떤 겁니까? 네? 영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아니야, 영어로 번역한 거. 영어 번역도 영어로 번역했던 거.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지. 근데 개인적인 연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묻고 싶은데, 윤주가 서구 문명이 된 이유는,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 짬뽕이 될 수 있고, 왜냐면 동양사상이 깊은 건 동양사상이 깊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윤주가 뭐 승리학 이런 걸 얼마나 깊이 공부한 상태도 알 수 있는데, 그럼 뭐 집행 유형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관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사람이 서구 문명에 대한 이해 정도 깊이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서구 문명이 윤초가 윤초가 운영되어 있는가? 이거 너무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깊냐? 그냥 난 제가 읽어서 뭐 알 수 없었어. 이론가이기보다는 실천가 그 당시 정말 국가가 멸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박은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박은식의 경우도 양명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그 당시는 너무나 그 시대가 나도 파상이라고. 그러니까 핵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고 했지만은 뭐 어떤 이론적 깊이를 갖다가 가졌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게 그러니까 뭐 흑구 작가 유진이를 배우고 개유 기술과 개유 연습도 있고 뭐 누구 와서 배우고 이러면 근데 어때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풀어지는 친구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부풀어지는 거 실력이 어떤 실력에 비해서 뭐 그런 말 한번 물론 실력이 있겠지만 또 그런 거를 좀 이런 거 약간 비판적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뭐 자꾸 뭐 이거 너무 웃기는 너무 너희 뭐다 잘났다는 얘기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 할 필요가 없거든. 어떤 면에서 개인 요거는 이 논문에 관계없이 개인적 의미를 나는 그런 거 쓴 거는 여기 없고 아니 이 도덕 관계 부분 부분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 우리 연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상적 깊이가 얼마나 심도가 있냐 이거 그게 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냐면 이 양배추를 보면 나중에 최근에 이렇게 어떤 또 먹은 하다가 나중에 아주 강하게 사회진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뒤로 후반부를 가면. 근데 중요한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유길준 있잖아. 유길준 후쿠자마 유키치한테 배웠어. 그런데 나는 유키치하고 다르다. 그 부분을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진해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난 그게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는 어떤 면에서 한번 보면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다인의 진화를 제대로 이해가 상시 되고 그게 진설했거든 진짜. 진짜. 아니 이게 개인적 이해가 아니라 도대체 뭐 종의 기원 읽었겠냐. 아니 개인적으로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공간을 보면 내 쪽에서 공간 입장이 다르니까. 그게 그런 병들이 계속 내가 12년, 10몇 년 전에 다윈 탄신 250주년인가 그때 서울 과학 과천에 과학 무슨 게 있어요. 거기 그쪽에서 이제 다윈과 관련해서 논문 공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윈 종이기원하고 주역 사상과 연관되는 부분 그걸 갖다 논문을 쓴 적이 있어. 그때는 종이기원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읽었던 것 같아.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이게 뭔 얘기 이게 무슨 알아서 아무도 없어요. 저 자연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게 그렇게 이야기되는가가 좀 명료하지를 않아요. 이게 자연 진화를 제일 오해 사회 진화들은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자연스럽게 변이든 간에 이게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진화는 자연 분리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게 보방 뭐 이딴 걸막 너무 괜히다 거짓으로 촬영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목적 지향론적이지 않지. 자연스러워. 어떤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필연성의 세계로 그냥 흘러가는 거지. 동물적인 그런 방향.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그 반대되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반대 힘으로 작용하는데 그 영역이 이제 어떤 강대 힘의 논리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지 인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학 교수인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 바뀌어줘야 돼요. 아니 사람 이름으로요. 철학 교수 예전 밀레트라고 하는 거 아니고 거기요? 철학 교수 부인인 밀레트. 아니 철학 교수 밀레트의 부인은 이렇게 하면 되죠. 철학 교수 부인이 밀레트 아니야? 승일이야. 승일이지. 그 철학 교수 이름을 바뀌어줘야 뭐 부인 이렇게 하면 되지. 사소한 노래입니다. 아이고, 또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라. 야. 그렇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었어요.